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황무합니다. 반갑습니다. 3교시, 4교시 문제 풀이할 건데요. 간단히 풀어드릴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죠? 간단히. 이번에 시험 보신 분요? 알았어요. 자, 건조 쪽이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3교시 1번 문제 순시 전압 강화예요. 우리 전기에서 갑자기 어떤 낙뢰가 치든지 아니면 전선이 잠깐 끊기든지 전기적인 지락이 있든지 그러면 순시적으로 강화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데요. 정의 원인 대책인데 정말 쉽게 나왔어요. 얘는 이제 한 우리 100문제 정도 뽑아놓으면 들어갈 만한 기초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저희 왜 모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그 책을 보면은 상당히 얇잖아요. 저희 교재 보셨나요? 죄송하지만 이번에 80% 다 나왔어요. 뭐 대단한 책이죠. 아니에요. 그냥 저희 모아책은 그냥 그 기본 문제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관연도에서 많이 나올게. 이번 페이스는 그냥 관연도 페이스니까 저희 교재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이 계산 문제도 제가 누누이 풀어줬고 별표 3개 치고 동영상 보면 넘어가는 거 그 문제거든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출제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 문제가 드디어 나왔구나. 그러면 또 이제 좌우로 또 문제 있어요. 그걸 꼭 해놓는 거고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도대체 이거하고 기술사 되면 무슨 상관이냐?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문제예요. 삼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방식 선정 시 고려사항. 유도전동기가 확 돌면요. 초기 기동전류가 많이 필요해서 전기를 쫙 끌어당겨요. 그러면 옆에 전등이 깜빡깜빡할 수도 있고 컴퓨터가 리부팅도 할 수 있고 어떤 전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동기 기동 방식을 좀 Y 델타 리액터를 써가지고 좀 죽이는 거죠. 초기에 천천히. 그래서 이제 기동 방식 선지 고려사항 쭉 보시면 교재 쭉 있고요. 그냥 농용 유도전동기 기동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다 그냥 농용이고요. 그래서 농용 유도전동기 기동법. 여기까지는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기초적인 문제인데 마지막 딱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 Y델타 기동법 적용 시 비상 전원 겸용 전기 저장 장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써라라는 게 이제 이 문제 하이라이트예요. 두 문제는 정확히 쓰겠는데 마지막 한 문제는 소설을 좀 써야 돼요. 즉 결론이 뭐냐면은 요즘 ESS죠. 즉 ESS를 했는데 Y델타 했다. Y델타는 갑자기 어떻게 해요? Y를 쓰다가 델타로 절차하면서 어떻게 어떤 서지가 좀 발생하겠죠. 그냥 서지라는 것은 마그네틱이 붙었다 떨어질 때마다 다 발생해요. 그래서 VCB도 발생하고 ACB도 발생하고 ATS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그때 밑에 ESS가 달려있는데 나한테 너는 어떤 영향 주냐라고 보면 분명히 서지가 어떤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최근에 ESS죠. 얘는 여러분 별표 3개 쳐놓으시고 ESS는 꼭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예요. ESS고요. 얘는 여러분 반드시 좀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ESS가 요즘 화재 및 사고 발생해가지고 이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기적인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 시스템이 미흡하다. 예전에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비상구하러 가고 있는데 ATS고요. 뭐 이쪽에 뭐 우리가 UVR이 있겠죠. 그 다음에 차단기가 밑에 이제 VCB가 있겠고요. 여기는 당연히 ACB가 있겠죠.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정전 발생해서 UVR에 동작하고 VCB가 트립이 되니까 이 서지가 들어와서 여기 뭐가 달려있냐면요. UPS까지 자꾸 앞에 메인 단이 차단기가 떨어지고 나가더래요, 소자들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분은 뭘 했냐면은 UVR 떨어진과 동시에 UPS를 차단시키는 이런 장치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인입 측을 차단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서지가 발생해서 VCB와 몰드 TR이 있으면은
중간에 뭘 설치해야 되죠? 서지 업서버를 설치해서 VCV2 오는 서지를 방류해야 하잖아요. 여기서부터까지 좀 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여러분, 현재는 정말 조심할 건 뭐냐면요. 이 ATS예요. 절취할 때 서지 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때 서지 UPS랑 연관관계가 어떻게 있냐. 꼭 현장에서 검토 한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먼저 나가면은 바로 전단 차단기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정기적 서지가 발생했을 때 충격은 다 서지예요. 큰 서지, 낙내, 작은 서지, 개폐 서지. 그렇죠? 정기적 충격된 배터리 보호 시스템이 미흡하다. 운영 환경 관리 미흡하다. 설치 부주의다. 그 다음에 통합 제어 보호책이 미흡하다 해가지고요. 얘는 여러분들이 꼭 별도로 좀 해놓으셔야 되는 게 ESS 화재 발생해가지고 지금 전력산업 개편 자체가 지금 홀딩이 돼버렸죠. 왜요? 그냥 전기의 기저부하예요. 기저부하는 뭐냐면은 1년 300줌을 계속 쓰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발전소가 감당하고 있죠?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이런 피크들이죠. 이런 부하 피크들은 뭐가 감당하냐면은 순간적으로 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가스터빈이라든지 전기투빈은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당하는데, 야, 발전기를 이렇게 맞추기는 어렵겠다. 야, 차라리 여기 이렇게 맞추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다가 저장시켜 놓자. 그러면은 발전소를 이 피크 값에 안 맞춰도 되겠다. 그게 뭐예요? ESS죠. 근데 이제 화재 때문에 좀 큰 문제 발생해 가지고 많이 조금 요즘 고민들 하고 있죠. 왜냐면은 지금 저장 효율 자체가 리튬밖에 안 돼요, 솔직히. 전기자동차 뭘로 가요? 리튬으로 가죠.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시기적인 문제 정리 좀 해놓으시고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그린 데이터예요. 데이터 센터인데요. 딱 보니까 왜 나왔어요? 어디 데이터 센터? 네이버 데이터 센터 용인으로 들어간다고 했다가 용인 입주민들이 반대해서 어디로 갔어요? 지금 뭐 보고 있죠? 뭐 정부가 입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하는 야, 코미디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UPS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UPS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보시면은 꼭 주의할 게 뭐냐면은 그냥 교류를 갖다가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전기 제품, 전자 제품 DC 써요, AC 써요? DC 써요. 데이터 센터는 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냥 레이아웃 보면요. 한 뭐 10층짜리 데이터 센터다 하고 보면 뭐 어마어마하겠죠, 전기. 그러면은 가운데를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냥 뭐 정류기실, 축전지실, 그다음 뭐 기타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다음 나머지는 왜 이렇게 했냐면요. 전기에 만약에 한 층에 1000kV 쓴다라고 가정하면요. 최소 30%에서 50%가 뭐냐면요. 다 냉난방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이만큼이 다요. 이제 막 항온환생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나요. 거기 이쪽은 이제 다 밑에 철망 있잖아요. 메쉬로 깔아가지고 유지보수 할 수 있게 그 정도로 제가 과장하긴 했지만은 이 정도로 냉난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냉난방이 어느 정도로 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컴퓨터 뒤에 뭐가 있어요? 파워 서플라이 있죠. 팬 돌아요, 안 돌아요? 그 메인보드 한 판 돌리려고 그렇게 팬이 도는데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게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이제 평균 전력 효율 지수라고 PUI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일 문제로 나오기 그렇겠더라고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고효율을 구축하자 라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다른 고효율은 똑같아요. 일반 전기랑. 그러면은 냉난방을 가지고 고효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공조 설비죠. 온도, 습도, 관리. 그다음에 이중마루 계고부 밀폐인데요. 이거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클린룸이라고 있어요. 클린룸이 뭐냐면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 제조하는 그 공정을 얘기하는데, 실제 사람이 근무하는 공간에 두세 배가 이제 위아래로 있어요. 전산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라면요, 사람이 있는 공간이나 렉 공간이 이 정도 공간이라면은 위에 천장면, 반자면이 있고요. 밑에 이중마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액세스 플로어, 웨이 플로어 뭐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할까? 마루. 바닥면이 층이 또 하나 또 있어요. 왜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케이블을 적재해야 돼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막 이쪽 케이블 트레이가 이리 갔다가 한 판은 또 이리 갔다가 뭐 이리 갔다가 뭐 엄청나요. 이건 30년 지나고 20년만 지나도요, 정말 여러분 관리하실 때 유지보수해서 케이블을 추가했으면은 꼭 걷어내야 돼요. 근데 왜 안 걷어낼까요? 무서운 거야. 괜히 걷어내다가 어떡해요. 뭐 하나 잘못할까봐. 와, 안 보니까 관리를 안 해요. 뭐 위아래로 뭐 엄청나요. 주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케이블이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덕트예요. 덕트가 뭐냐면요, 공조 덕트예요. 그러니까 이 렉 장비는 뭐냐면은 이 메인보드 판들, PC판을 쭉 놓은 판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산센터는 이렇게 케이스가 없어요. 그냥 다 노출이에요, 노출. 왜? 열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면 공조 설비는요, 아주 작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쪽에서 보내고 이쪽으로 이렇게 빨아들였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밑으로 보내가지고요, 위로 빨아내기도 하고요. 요즘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요, 위아래 뭐 거의 뭐 그냥 완전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공조를 해버리더라고요. 공식이 없이. 그래서 이 덕트 사이즈가 엄청나요. 이게 이제 공조고요. 그래서 이중마루 개폐부 밀폐가 뭐냐면은 견고히 설치해라. 그 다음에 여기 층고 넓어지면은 여기 감지기 설치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감지기 설치를 해야 돼요. 왜요? 화재 어디서 많이 발생해요? 여기서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층고가 좀 높다라고 하면은 연기 감지기 하나, 두 개, 아니면은 열 감지기 정도 설치하면 자진 설비잖아요. 법에는 없는. 근데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화재가 대부분 한 60%, 70% 이상 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브레인킹 판넬, 그러니까 어떻게든 열 효율을, 바람을 쐬서 잘 효율적으로 냉각시키기 위한 판넬 설치하라. 그 다음 렉 공기 흐름의 최적화. 그 다음에 기계 배치 어떻게 할 건가. 렉 장비의 열 배치, 항온항습기 급배기. 항온항습기를 왜 쓸 수밖에 없냐면요, 온도도 일정해야 되고요, 습도도 잡아줘야. 습도 왜 잡아줘야 할까요? 습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정전기 있죠. 그것 때문에 꼭 일정 습도도 유지해야 되고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단거리 오음법 전압강화 계산식인데요. 전압강화 계산은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계산식을 등가회로 및 벡터도를 그려서 설명하래요. 등가회로 한번 해볼 만한데 벡터도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이 문제는 정답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겠는데 웃길 것 같아요. 일단 오음법이란 말은 우리 안 써요, 거의. 그래서 원론서를 보니까 오음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임피던스법 등가저항법은 회로 임피던스의 오음값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오음법을 할 수 있을까? 퍼센트 임피던스법, 그다음 암페어 미터법.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냥 퍼센트 임피던스법 쓰고 끝나는데, 그러고 봤더니 발승배전 기술사 116개 3교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비슷해요. 단거리 선로에서 같아요, 틀려요? 같죠? 전압강화식을 유도하고 전압강화식을 계산식을 근데 뭐가 빠졌어요? 여기는 오음법이 있고 오음법이 없죠. 와, 이 문제 푸는데 첫날 보고 한번 나 생각해보고, 다음날 생각해보고, 수요일 생각해보고, 목요일까지 생각해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기술사, 발생배전 기술사 두 분, 정견장 기술사, 뭐 수험생들, 주변 기술사님들 통화하면서 재미있게 풀었어요. 이분이 이 문제를 낸 의도와 오음법이란 말이 뭔지를
그러니까 참 재밌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뭐냐 온법 하길래 그냥 우리 그거 있거든요. 직류전압강화법 17.8 나오는 거 로우는 LA 구에서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직류전압강화법인 줄 아니 간이전압강화법 17.8 나오는 그건 줄 알고 계속 해봤는데 갑자기 등가 회로가 없잖아요. 걔는 벡터도를 그릴 수가 없어요. 뭐 이것밖에 못 그려.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임피던스법.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은 옥내 배선의 전압강화 계산식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쉬운 건데 너무 많이 꺼내가지고 수험생들 많이 헤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 등가, 퍼센트 임피던스, 암페어, 미터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좀 보시고요. 실제로는 다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요.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제가 앞에 별표한 게 뭐였죠? ESS. 그 다음에 얘예요. 얘는 덜 나올까요? 더 나올까요? 더 나와요. 그냥 좀 필요 이상 좀 해놓으세요. 뭐 ESS, 스마트 그리드 얘는요. 시대적인 에너지 문제니까요. 얘는 항상 나와요. 그래서 그 전기자동차는 별거 없어요. 조금 필요 이상 좀 해놓으시고요. 전기자동차 이제 요즘 아파트들 다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꼭 저도 한번 해보고는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건 뭐 기본 문제였고요. 기본 문제. 자, 이제 4교시 볼게요. 4교시. 4교시 어땠나라고 보니까 3교시는 좀 쉬운 편이었어요. 많이. 자, 4교시 보면요. 1번 문제가 수변전실 설계식 고려해야 될 사항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제만 보면은 그분이 생각나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하루를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안 오셨어요? 바빴나요? 했더니 전기실 장비들 들어와가지고 이제 TAB 하고 있었대요. 장비 다 마치고 세팅하고 이거 다 하고 다 들어왔대. 그 해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그 주에 시험 문제가 이제 그 오신 주에 시험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거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수변전실 설계식 고려사항 설명하시라는 문제를 냈더니 못 쓰더라고요. 답답한 게 뭐냐면은 실무 문제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계속 책에 있는 거 막 베껴 쓰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웃었어. 자, 장비 장비 들어올 때 검토하신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 감리하니까 뭐예요? 장비 사이즈죠. 장비 사이즈. 그 다음 검토한 게 뭐예요? 장비 반입구지. 경로 이상 없나? 있나? 그 다음에 장비 다 들어올 때, 다 전기실 막 들어올 때 뭐 봤어요? 높이. 왜 높이 봐요? 걸리면 안 되잖아. 저 램프 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뭣도 있고. 자, 장비 안착했어요. 안착할 때 뭐 봤어요? 위치 정확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했어요? 덕트 위치. 그거 쓰면 되잖아. 그러면 책보다 더 좋은 답안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근데 왜 꼭 그 책에 있는 막 누구나 쓰는 그런 것들을 베끼려고 애를 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책만 보고 하지 마시고 현장 다니면서 저렇구나 하시다 보면은 자기 실력이 훅훅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수변전지 설계식 고려사항 보시면은 뭐 다 안 해요. 우리 뭐만 봐요? 면적. 캐드로 해야지 절대 이거 뭐 공식 쓰면은 사람 잡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긴 전기실하고 이렇게 생긴 전기실이 면적이 같아요. 배치 가능해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면적이 같다고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기둥이 많아요.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 가로 세로 길이 놓고 예전에는 정말 어떻게 했냐면요. 스케일자로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수반전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고 정말 조기 넣고 이렇게 했어요. 캐드 없을 때요. 이렇게. 진짜 스케치로 하든지요. 요즘은 정말 좋아졌잖아요. 배치 실제로 되는 거 해야지. 왜냐면은 전기실 면적을 줄 때 전기가 준 게 아니라 건축이 먼저 주거든요. 그럼 건축이 먼저 줄 때는 건축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만한 면적의 전기실 사이즈 이만큼, 기계실 사이즈 이만큼, EPS 이만큼. 그것대로 줘요. 맞죠? 그럼 우리 전기림 가서 또 싸워야 돼. 왜요? 증설 면적 있다. 그러면 샵 해와라. 상세도 가져와라.
문제 상세도 배치해서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건축 관점 고려사항, 환경적 고려사항, 뭐 전기적 고려사항 참고하시고 변전실 면적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높이예요. 뭐 4.3m, 4.5m 가지만 실제로 장비가 뭐 2만 킬로, 4만 킬로가 막 부스닥트가 2열, 3열 배열돼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배치가 되면 크로스되는 부분을 점검하시든지 아니면 배열을 잘해가지고 이리 가고 보내든지 꼭 염두에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발전기실은 조금 더 항상 높아요. 전기실보다. 뭐 때문에요? 마우라, 배기통. 그 다음에 이제 배치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스케일로 해보시고, 왜냐면은 이거 배치 끝나고 이제 부스닥터 업체로 보내서 견적까지 받잖아요. 그때 이게 배열이 틀어지면 나중에 견적이 많이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변전실 배치 면적 이 정도 할 정도면은 상당히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나 하지 일반 초짜리들이 하기 좀 어렵죠. 위치 선전실 고려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 전기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기실 가서 가만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전기실 설계시 고려사항이 뭔지. 그러면 답 나와요. 꼭 이런 것들은 책 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태양 전지의 최대 전력 증가 효율. 제가 태양광 항상 강의하면서 태양광에서 최고의 기술입니다라고 별표 꼭 치고 넘어가는 게 이게 이 내용이에요. 태양광이 별로 기술이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이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기본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상 다조포설인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가 케이블 스퀘어를 100, 500, 뭐 1000 이렇게 이 단위로 본다면 케이블 스퀘어가요. 일단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딱 가운데 스퀘어는 250 스퀘어 전후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250 스퀘어보다 넘어버리면요. IC로는 240이 되겠죠. 넘어버리면은 이 굴곡 반경 작업을 못해요. 꺾을 수가 없어요. 건물에서. 꺾을 수는 있긴 있지. 그러면 R 반경을 많이 줘야 되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게 1000스퀘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50, 1000스퀘어 전선이 실내에서 작업이 불가능하니까 몇 스퀘어짜리 몇 조를 포설하는 거예요. 250 스퀘어짜리 몇 조요? 4조를 포설하는 거죠. 근데 4조 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검토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열 때문에 더 줄어들어요. 시공 방법에 따라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게 동상 다조 포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쭉 멀어질 때는 연가도 해야 되고요.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다음 전기적인 어떤 표피 효과나 근접 효과 때문에 배치 공식이 있어요. 이 배치가 제일 좋다. RST 3상이다. 삼각 배치해라. RST N 2조 간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그 교류의 특성 값을 좀 줄여주는 배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얘기하고요. 정말 예전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MCCB가 여기에 전선 몇 개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야 2조 2개 이상 힘들어요. 앞에 거 뭐죠? 걔를 끼운다고 하더라도요. 예. 정말 이것 때문에 현장 가서 많이 티격태격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공사 한 15년 전에 큰 공사 많이 해줘 보신 분은 그냥 미리 이렇게 부수 단자를 만들어서 딱 끼우더라고요. 근데 작은 현장 해보신 분들이 모르니까. 근데 요즘 차단기 봤더니 어떻게 해요? 나오더라고 그냥 끼워서 몇 개까지 쓸 수 있는 게. 근데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에 이음새예요. 다 노출이잖아요. 테이프라 좀 깨끗이 좀 감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니면은 그거 있을지 모르겠나요? 기억도 안 나네. 불 디피면 싹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튜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기 좀 위험하겠더라고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오늘 이거 하나 제대로 좀 가져가자고요. 오늘 이거 하나 제대로 가져가자고요. 오늘 이것만 정확히 좀 설명드릴게요. 뒷문제는 뭐 없죠. 5번 문제는 뭐냐면요. 내선 규정 문제예요. 실제 실무에서 좀 쓸모가 없는 건데 항상 많이 나와요. GIS예요. GIS는 기본 문제예요. 왜요?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만 정확히 가져가는데 여러분들이 방화구획제 나왔어요. 뭘 아셔야 되냐면요. 방화구획을 알아야 돼요. 방화구획은 뭐냐면요. 화재를 한정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 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외부로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방화구획이에요. 그러면 이 방화구획의 이 벽은 튼튼해야 될까요? 조금만 써도 될까요? 튼튼해야죠. 즉 불이 나도 몇 시간 동안 버텨줘야 돼요. 그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벽의 구조를 내화 구조라고 해요. 최소 30분에서 3시간까지 버텨줘야 돼요. 왜냐하면 건물이 붕괴돼 버려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되겠죠. 20cm, 30cm. 자, 그 다음에 구조는 내화 구조고요. 출입문은요. 무슨 문이에요? 불나도 확대 안 되는 무슨 문? 방화문이에요. 우리 다 요즘 방화문이잖아요. 방화문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야 돼요? 항상 닫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항상 열려 있죠? 점검 나올 때는 다 빼놓고 말굽 다 빼놓고 좀 있으면 이게 삼각형 막대기 끼고 좀 있으면 소화기 고정해 놓고 소화기 빼놓으면은 좀 있으면 조기 갖다가 말아놓고 그래서 있어요. 평상시에 열렸다가 화재 나면 닫히는 거 있어요. 자, 이건 기본 상황인데요. 이게 중요해요. 관통부가 있을 때요. 이 얘기 하려고 해요. 자, 관통부가 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요. 전선이나 케이블하고 덕트가 있을 때요. 덕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공조형 덕트하고요. 전기 덕트가 있어요. 맞죠? 자, 이건 먼저 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봤더니 이 내화 구조의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지나가는 전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슬래브를 만들어 놓고 매입하든지 아니면 뭐 뚫어 놓고 매입하겠죠. 그래 놓고 여기를 뭘로 메꾸리 해야 되냐면은 파이어스톱 방화구획제, 인가받은 방화구획제를 메꾸리를 해요. 메꾸리 이렇게 관통 부위를 다 메꾸리 했어요. 뭐 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이러면 잘 타요, 안 타요? 괜찮죠? 뭐 이쪽 화재가 이쪽으로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구조가 있냐면은 지하 공동구라는 게 있어요. 와, 지하 공동구를 봤더니 야,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왜? 막 수 킬로미터를요, 서울 시내를 한 바퀴를 돌기도 하고요, 지하를 계속 있기도 하고요. 얘는 전선으로 완전 막 포장을 하고 뭐 수도도 들어가 있지 뭐 엄청나요. 얘는 한 250m, 300m거나 뭘 설치하면은 방화벽을 설치해요. 방화벽은 방화구획이랑 사촌인데요. 방화벽이 센 놈일까요? 방화구획이 센 놈일까요? 사촌이요. 구획벽. 잘 찍었어요. 방화벽이 센 놈이에요. 구획을 해야 되는 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획을 하는데 벽을 해라는 거죠. 이 좀 센 놈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전선이 지나갔는데 문제는 똑같이 메꾸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선이 타요, 안 타요? 케이블이 타요, 안 타요? 타요. 메꾸리에도 이쪽 화재가 이쪽으로 전파가 돼야 한대요.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은 야, 이렇게 지하 공동구는 국가 기반 시설이라고 해요. 예전에 뭐 통신구 하나 화재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난 게 치킨 아저씨들 전화 안 됐다고. 여기를요 10m에서 20m를 뭘로 하냐면요, 연소 방지 도료라고 해요. 10m 아니면 20m 이 도료를 발라버려요. 그래서 이쪽 화재가 이쪽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해요. 이게 지하 공동구의 방화벽 연소방지 도료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아니라 실무적인 내용 하니까 재미있죠. 그쵸? 나중에 한번 보실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덕트예요.
제 현장 가서 보니까 덕트가 정말 큰 문제더라고요. 케이블 트레이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를 이 자구리에 이렇게 이제 타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화판 설치하고 거의 밑에 단이지. 이 방화판 설치하고 많으지만 메꾸리를 싹 메꾸면은 전선만 똑똑똑 남잖아요. 케이블 트레이는. 근데 문제는 덕트예요. 일단 공조용이에요. 공조용 덕트가 이렇게 방화 구획을 지나가는데 이쪽 화재가 공조용 덕트를 통해서 이쪽으로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뭘 설치하면 돼요? 이 사이에다가요. 평상시는 공기를 내보내다가 뜨거우면은 휴즈가 떨어져 팍 닫히는 게 있어요. 걔를 뭐라고 하죠? 예, 방화 댐퍼라고 해요. 이렇게 방화구획이 어렵게 잘해요. 그러니까 방화구획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소화기 고정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말고불에 고정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도 다 고정해 놨어요. 오. 자, 그 다음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기용 덕트예요. 자, 전기용 덕트 많이 써요, 안 써요? 어디 써요? 트레이를 많이 쓰지 덕트는 잘 안 쓰지. 근데 덕트 쓰는 곳 딱 한 군데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어디요? 전기실에 딱 갔어요. 다 케이블 트레이 부싹 했는데 딱 한 군데만 덕트 딱 들어왔어요. 또 앞에 뭐라고 한 글자 써 있어요. 토토나임 건들면 뒤짐. 그거 덕트예요? 케이블 트레이예요? 덕트죠. 그 덕트 지나가는 덕트가 방화구획 지나갈 때 이거 케이블 지나가는 이거 덕트 안에 방화판이나 이거 방화 연소 확산 방지 대책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지. 왜요? 까봐요, 안 까봐요? 해야 돼요. 아무도 안 되더라고. 앞에 또 한 글자 보면 절대 안 열어봐요. 토토나임, 건널번 뒤짐, 통전중. 도면 있나 확인하시고요. 전기 넣기 전에 다 확인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방화구획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소방설비 중에 요즘 화재가 하도 많이 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보설비예요. 감지하고 경보하고. 피난하라는 거잖아요. 빨리. 불이 났다. 대책 세워라. 두 번째가 뭐냐면 스프링클러예요. 내 방에 화재가 났는데 내가 살아야 하잖아요. 스프링클러 터지면 내가 살아요. 방화구획은 내가 살자가 아니에요. 이 화재를 외부로 전파, 옆방, 윗방으로 전파하지 말면서 누가요? 우리가 살자가 방화구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만 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경보, 스프링클러, 방화구획. 하나만 한다면 경보가 중요해요. 두 개째 한다면요? 스프링클러가 중요해요. 세 번째로 한다면요? 방화구획이 중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기능성이 있는 것은요, 액티브 시스템과 패시브 시스템 구분될 수 있어요. 자, 10년이 지났는데 확실하게 동작할 건 이 셋 중에 뭐예요? 20년이 지났는데 이 셋 중에 확실하게 동작하는 건 뭐예요? 방화구획이죠. 그래서 이걸 패시브 시스템이라고 해요. 다른 게 동작 안, 전기가 안 들어오든 물이 안 들어오든 방화구획은 어떻게 해요?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번 문제 낸 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방화구획지의 종류 이제 인허가 받은 거 쓰라는 거예요. 전기에서도 제발 들에 막 마음껏 쓰지 말고 제발 소방법에 인증받은 거 좀 써라. 우리 방화문도 막 차열 60분, 2시간, 3시간 막 다 건드리는데 너넨 뭐해 맨날 이상한 것만 갖다 쓰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허가 받은 거 쓰라는 내용이고요. 내화 구조예요. 내화 구조는요, 불에 잘 견디는 구조예요. 그래서 방화구획, 방화벽은 다 내화 구조예요. 특히 아파트 옹벽 다 내화 구조예요. 근데 실제로 내화 구조를 보기 어려워요. 두께를 지키는 거. 왜냐면은 건축 구조상 이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려면은 다 그 센치를 넘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안 써도 그냥 다 법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출제 문제 나오면은 출제대 의도파를 하려고 애를 참 많이 쓰는데
이 문제 참 애 많이 쓰셨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런 뉘앙스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출제된 적이 없잖아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이 뉘앙스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니까 아, 이분이 이런 게 있었구나. 왜냐면 여러분, 전기 분야 기술사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꽃이라는 건축전기예요. 기술사의 전기 분야의 기술사에 꽂힌 건축전기 기술사가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다 누가 봐요? 엔지니어를 다 함께 봐요. 이거 좀 확실하게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구분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요, 전선과 케이블을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전선은 뭐예요? 도체가 있고요, 절연체가 있어요. 절연체의 재질은 뭐죠? IV, 인슐레이션 비닐. 이 허용 온도는 몇 도냐면 60도였어요. 야, 60도 썼더니 굳어버리고 타고 불나고 안 좋더라. 그래서 몇 도로 바꿨냐면요, 하이 인슐레이션 비닐 해가지고 90도로 바뀌었어요. 야, 좋다. 써도 괜찮겠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IC라는 놈이 생기면서 전선을 수출을 해야 돼요. 그럼 어느 나라 규정에 맞춰야 돼요? IC 규정에 맞추는 거죠. 수출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거 기억나세요? 앞에 뭐냐면 뭐 400, 600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게 시험 전압이거든요. 근데 350, 750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450, 750. IC, KS가 아니라 IC의 코드에 맞춰서 실험을 해야 돼요. 그쵸? 뭐 성분이 남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러면 전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름이 좀 특이해졌어요. 뭐라고요? HFIX라고 했어요. 허용 온도는 90도 똑같아요. 좀 속상하더라고요. 어떤 게 속상하냐면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야, 전선 가져와. 뭐요? HFIX. 두 글자를 좀 줄여줘야지, 현장에서. 뭐라고요? 뭐 HX 하든지 FX 하든지. FX 발음 좋네. 그래서 이게 전선이고요. 그래서 전선은 결론이 뭐냐면은 배관에 넣어야 돼요. 배관에 넣지 않으면 시공이 불가능한 거예요. 배관은 뭐가 있죠? 하이 PVC 아니면 난연성 CD관 이런 거 넣어서 매입을 해야 돼요. 아니면 못 써요. 자, 그 다음이 케이블이에요. 케이블은 뭐냐면요, 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연체가 있는데, 절연체가 전선은 뭐 썼죠? 절연 비닐 썼잖아요. IV 쓰고 싶은데 문제가 IV가 지금 뭐가 약해요? 열이 약해요. 근데 절연 성능은 정말 우수해요. 절연 성능은 우수한데 열에 약해요.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때. 그래서 IV를 가지고 비닐을 가지고요, 각유 분자의 성분을 크로스 바꿔버려요. 그래서 각유 폴리에틸렌이라는 게 나오고, 얘를 영문으로 쓰면 뭐라고요? CV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각유한 이 재료를, 절연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크로로스 XLPE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절연체의 재료는 뭐냐면은 XLPE예요. 즉 비닐인데 절연 성능이 좋고, 대신 열 특성도 좋고 가격도 싸고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케이블이라면 오해예요. 하나가 더 필요해요. 튼튼한 뭐가 들어가요? 시커먼 껌대.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하죠? 시스 또는 뭐 시즈라는 게 들어가죠. 튼튼하죠. 얘 이빨로 잘라도 안 잘라져요. 껍데기죠. 즉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전선은요 배관이 있어야 되고요, 케이블은요 그냥 노출 공사가 가능해요.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요. 우리 전주에서 케이블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날라오죠. 여러분이 질문하더라고. 기계실 갔더니 케이블 다 넣던데요? 맞아. 그건 뭐 때문에요? 물이나 기계적인 충격이 있을까봐, 전동기 옮기다가 수리하다가 찍힐까봐 그런 거예요. 케이블 틀이 어떻게 해요? 다 노출이잖아요. 그래서 케이블은 노출 공사가 가능한 게 기본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구조적 안전성을 위해서, 아니면 미관상 안 이쁘잖아.
아, 누가 노란색 케이블 좀 만들어 봐. 그러면 예쁘게 딱 노란색 깔지.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쓴 이게 여러분 이게 케이블의 기본이에요. 도체, XLP, 시즈. 여기다가 뭐 중성선이 들어가면 뭐가 어쩌고 여기 기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케이블이 다 CV인데 CV를 가지고 뭘 했냐? 계속 사용하다 보는데 아, 이놈이 화재가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잘 타더라고요. 독성도 발생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야, 화재 발생하고. 근데 화재 발생 잘하는 거 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봤더니 케이블 트레이였어요. 한 30년 된 건물 갔더니 계속 증설 공사를 하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증설, 5년에 한 번씩 해요. 5년에 한 번씩 증설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전선을 안 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 오버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철조망 올려가지고 철대 올려가지고 이렇게 쌌다니까요. 화재가 어디서 발생해요? 여기서 발생하더라. 그래서 신축하는 모든 케이블 트리, 안전공사 점검받는 모든 케이블 트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단 포설 해야 돼요? 1단 포설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CV 케이블의 난연성을 조금 높이자. 그냥 불에 조금 견디는 성능을 높이자라고 해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의해서 난연 성능을 좀 높여요. 걔를 뭐라고 해요? FCV, 뭐 FCV 또는 FRCV.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쓰냐면은 케이블 트레이에 포설할 때 무조건 FCV, FRCV를 해야 돼요. 얘는 소방법에 의한 인증이 아니라 그냥 전기의 설비 기준에 대한 인증이에요. 인증 자체가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내열 케이블과 내화 케이블이 있어요. 얘는요, 소방법에 의한 인증이에요. 인증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연 케이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뭘 보면 되고요. FRCV 이거 보면 되고요. 내열 케이블, 내화 케이블 볼 때는 소방법에 의한. 여러분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저번에 지한공동구 기획자 볼 때 심의 들어갔다 농담으로 6.6 FR8 나오잖아요 했더니 공사비가 2배 더 듭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FR8과 FR3 거의 저합해서 많이 쓰는 이런 거고요. 거의 안 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 타고 버틴다. 얘는 조금 난연성만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할게요. 비상전원 쓰다 보면은, 비상전원 쓰려면은 전선을 전선을, 이런 말이 나와요. 비상전원 같은 거 보시면은. 현재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화 배선이란 말이 나와요. 내화 배선 나왔더니 다 FR8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화 배선이란 말은요, 시공법을 의미해요. 시공 방법이요. 즉, 전선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소방법 기준에서 내열, 내화 케이블을 보면 얘는 전선 종류의 이름이에요. 뭐, 케이블 종류. 즉, 인증받은 케이블과 인증받지 못한 케이블이 있어요. 인증받은 케이블, 인증 못 받은 케이블, 소방법에 의해서. 즉, 인증받은 건 뭐냐면은 FR8, FR3예요. 인증받지 못한 것은 HFIX, 뭐 일반 CV 케이블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인증받지 못한 케이블은 우리가 내화 구조벽이에요. 콘크리트에 매입해가지고 25mm만 콘크리트로 매입을 하면 여기 HFIX 아니면 뭐 CV 케이블, 이런 케이블을 콘크리트에 매입해서 25mm만 두껍게 매입시키면 얘를 뭐라고요? 내화 배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꼭 내화 배선을 뭘로요? 무조건 FR8과 FR3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내화 배선이다, 내열 배선이다 라고 하면은 시공 방법이고,
내와 전선이다, 내열 전선이다라고 하면은 전선 케이블 종류의 이름이고. 이 현장 가서 많이 헷갈리시는데 왜냐면 봤더니 뭐 다 F88 쓰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동력용 MC 반에 F88로 올 필요 없고요. 거기 그냥 매입 CV를 매입시켜서 어떻게 해요? MCB 밑으로 들어오면 돼요. 맞죠? 그러면 되는데 굳이 꼭 거기를 F88로 쓰더라고요. 근데 워낙 또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짧은 거리는 상관없는데 좀 거리가 길어진다, 많다, 그러면 굳이 F88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왜 25mm 집어넣으면 내화로 인정하냐면요, 여기 이게 불나잖아요. 그럼 화염이 어떻게 해요? 여기를 뚫고 가야 하잖아요. 평생 안 타게는 못하는데 이 뚫고 가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뭐가요? 콘크리트가. 그러니까 F88을 노출해서 쓰나 이렇게 HFIX를 매입해서 쓰나 똑같다 하잖아요. 그런 뉘앙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이번 3, 4교시에서 제가 본 제일 재밌는 실무적인 문제, 요즘에 책에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자, 비벼서 써야 되는데 참 잘 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문제다. 꼭 한두 번씩 있어가지고요. 그냥 문제 받으면은 쭉 봐요. 별표를 해놔요.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 그래서 참 그 정답이 뭔지 좀 궁금한 이 출제위원이 생각한 오음법 전압 강화가 뭔지를 좀 재미있게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별표한 것들 꼭 여러분 준비 좀 하시고요. 다음 시험에 또 재미있게, 이번 시험 비교적 쉬운 편이죠. 다음 시험도 잘 보시고 이만 문제풀이 119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